안녕하세요. 포티나이너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5%로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서 무려 0.4%포인트나 낮춘 수치였는데요. 한국은행은 2026년에도 1.8%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6년도 성장 전망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혁신이 없다면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경고를 던진 것이죠. 그는 신성장 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가계부채는 더 올라가고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1%대 경제 성장률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 것은 1954년 이후 단 6번뿐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후폭풍이 아직 꺼지지 않았던 1956년 0.6%, 석유 파동을 겪은 1980년 -1.6%, 외환위기 1998년 -5.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 -0.7%, 2023년 1.4%입니다. 그런데 하느니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대 성장을 한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저성장을 전망한 것은 한국은행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한국의 1%대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과 노무라도 같은 이유로 1.7%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면 저소득층,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 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는 피크 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 엔진이 점점 꺼져가고 있고 성장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로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대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월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은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무려 63.9%나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한국은 정부, 기업, 가게할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기를 잃으면서 민생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역량과 정치, 시민의식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성장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는 자조감도 들립니다. 국운이 다한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인컴 트랩에 갇혀 있습니다. 하이인컴 트랩이란 선진국 수준에 들어선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고임금의 제조업체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는 감소하며 고임금을 견디지 못한 제조업체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하이인컴 트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또 다른 신호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로 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무려 15배나 큰 미국에 2년 연속 밀린 것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12년 3.8%를 기록한 후 매년 하락해왔습니다. 2021년엔 2.4%였지만 2022년 2.3%로 하락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2.0%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21년 잠재 성장률이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2.1%를 나타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노동과 자본, 기술 등 주어진 생산 요소를 최적으로 달성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상승에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 실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덩치가 큰 미국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 비결은 무엇일까요? 미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민자와 투자자 등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고 인공지능 기업 등 혁신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 기술이 몰려들어서 덩치가 큰 황소와 같은 미국을 우직하게 달릴 수 있게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해결과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더욱 가파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1520년 뒤 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 저하로 세수 펑크는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2023년 무려 59조 1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올해의 세수 결손은 29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수치보다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족한 세수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죠. 올해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2.2%의 경제 성장률을 점치며 올해 382조 4천억 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46조 원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수 펑크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세수 펑크는 국가에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세금보다 세금이 덜 거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가계부에 구멍이 생긴 것이죠. 세수 펑크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기 하강이 꼽힙니다. 59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2023년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예상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면서 법인세 -15조 원 2천억 원화 소득세 -9,800억 원가 줄어들었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5조 7천억 원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곧바로 씀씀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복지와 국방, 공공서비스와 같은 경직성이 강한 분야에 대한 지출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가계에서 월급보다 많은 지출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야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야 하고 이는 결국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채무는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국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입니다. 또 세임 예산 편성에는 정부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살짝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과 민간 경제 연구소 간 갭이 발생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해서 올해 경제 정말 어렵다라고 정부에서 공식화해버리면 기업, 가계와 같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생산성 하락을 불러올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신용등급 하락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세수 펑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가계의 수입이 늘려면 임금이 높아져야 하듯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 기업들이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비효율적인 공공사업을 조정하고 불효불급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조세 개혁도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급격한 증세가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세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편해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변동성이 높은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티나이너였습니다.